왜 사람들이 천생부자를 대우하는지 궁금해요. 평생 가난을 피해 성실함으로 살아온 저에게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이유를 깨달았어요. 결혼 생활로 인해 갑자기 찾아온 젊은 시어머님을 만나 저의 삶을 조리해준 경험 덕분에 그 의미를 한 번에 깨달았어요. 20살이 되던 해, 또래 친구들이 성인이 되었다는 즐거움을 만끽하며 거리를 헤매는 반면 저는 즉시 마주해야 했던 생계 문제에 직면해 있었어요. 중학교 시절부터 아파트 단지를 돌며 혹여라도 같은 반 친구라도 마주칠까 싶어 모자를 푹 눌러쓰고 집집마다 전단지를 붙인 아르바이트비를 모아 남동생 수학여행비를 보내줄 만큼 어려서부터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을 정도로 누구보다 치열했고 어디 내덜라도 가난으로는 반에서 손에 꼽힐 만큼 어려운 집안의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단 한 번도 저를 위해 제대로 숨을 몰아쉬어 본 적이 없이 그렇게 쉴 틈 없이 달리고 또 달렸어요. 사정이 그렇다 보니 청춘에 도취될 새도 없이 저는 취업에 뛰어들어야만 했어요. 하지만 이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채 대학도 가지 못한 저를 고용해 줄 것이라고는 그저 24시간 더 누부라며 시간을 요구할 뿐이었습니다. 해장국집에서 편의점에서 하는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잘 때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버는 돈이 제가 볼 수 있는 가장 큰 돈이었어요. 조금 있으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남동생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집은 청각장애를 가진 엄마와 4살 어린 남동생이 전부였어요. 학창시절 내내 뒤를 돌아보면 가난에 시달리는 우리의 가족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며 추억을 쌓을 틈이 없었는데 분식집을 운영할 돈 마련도 어려워서 다른 이유를 찾아 자리를 떠났다가는 다시 돌아와야 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 집은 베테랑 여사님들처럼 영업 실적을 늘려나가야 했습니다. 큰 돈을 벌고자 했던 나의 꿈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멀게만 느껴졌어요. 역시나 회사에서도 몇 달이 지나도록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엄마와 비슷한 연령대를 가진 여성분들 사이에서 아직 어리게 느껴지는 제 자신을 끊임없이 비추시는 분이 계셨는지 저에게 다가와서 점심 도시락을 넉넉하게 싸왔다며 드시라고 하신 한 여성분이 계셨어요. 저는 견뎌야겠다는 척하면서도 여성분이 주신 따뜻한 관심을 받아들이고 이후 여성분들은 갈수록 저를 딸보다 더 따뜻하게 대해주시니 제 사정을 듣고는 눈물을 흘리시면서도 얼마나 어려움을 이겨내고 계신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받은 적은 처음이었던 나는 사람들의 원기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사님들은 내 손을 잡고 함께 영업점을 돌며 여사님들의 영업 비법을 가르쳐 주셨고 그 결과로 소규모 계약 몇 개를 이어서 체결할 수 있었어요. 그 덕분에 남동생이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교복, 가방, 운동화까지 모두 제 손으로 사줄 수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은 여사님들의 덕분이에요. 그러던 중 유독 예쁘다고 자주 말씀하시던 한 여사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넌 너무 어리고 예쁜데 이렇게 일하고 다닐 모습으로 많은 사람이 지나칠 것 같아. 내 나이면 더 많은 남자 하나 선택할 텐데. 만나서 팔자라도 고칠 텐데. 그러고 보니 어째 만나는 사람도 없는 거야? 연애도 해봐야 늘고 많이 만나봐야 어느 놈이 실속이 날 수가 있는 거야? 어떻게 내가 좋은 신랑감 하나 하는데 소개해줘. 아니다. 그냥 기다려봐. 내가 바로 연락해볼게. 여사님은 제가 대답할 틈도 주지 않은 채 어디론가 재빨리 전화를 하시더니 저에게 언제 어디로 몇 시까지 가라며 문자 한 통을 넣어주시더군요. 물론 저도 여유가 생기면 언젠간 연애다운 연애를 해야겠다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갑자기 저에게 이런 기회가 아닌 기회가 닿을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얼떨결에 나가 제 생애 첫 소개팅이라 그런지 어찌나 긴장되던지 몇 년간 보험을 팔기 위해 익혀온 영업의 기술로 무마해 보려 하였지만 쉽지 않았어요. 저보다 12살이나 많았던 그는 이제 고작 23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월의 노련함을 이길 제가 없었어요. 결혼 정년기를 넘어서고 있던 그는 어머니 등살을 못 이기고 자리까지 나오게 되었고 만나보니 생각보다 너무 어림저로 인하여 최대한 나를 배려해주며 저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으려고 눈치를 살피며 리드하는 모습이 저에게는 그다지 나쁘지 않았어요.
아버지 없이 자라난 탓인지 오히려 남자로부터 이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생겨난 것 같기도 했고 생소하기는 하였지만 남자 어른의 모습이구나 생각했어요. 그러던 중 내가 어린애로만 보였는지 그는 나를 집으로 데려다주고는 나의 연락처마저 묻지 않고 떠났다. 계약조차 맺지 못한 채 떠나려는 그를 바라보며 남아서 고민하는 마음이 들어 숨이 턱끝까지 차오를 때까지 뛰었다. 뛰어가 그의 연락처를 물었더니 그는 머리를 여러 번 허락한 뒤 잠시 고민하는 듯 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핸드폰을 내미며 말했다. 나이는 어려도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으로서 정신 연령은 저가 그쪽보다 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누나인지 아닌지 몇 번 더 만나보고 결정해도 상관없으니 만나봐요. 그 후에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든 그의 표정을 볼 수 없었다. 눈을 꼭 감았다 잠시 뜨자 그는 제 모습이 귀여운 듯 배시시 웃고 있었어요. 그 후 그의 연락처를 손에 쥔 뒤 몇 번의 만남을 가졌더니 나이 차이가 꽤 있었지만 정신적으로는 비슷한 연인이 되고 있었어요. 연애를 시작한 지 반년 정도가 지난 무렵이었을까요? 그때부터 오빠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기에 제가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자 오빠는 이미 홍기를 넘은 상태라며 엄마가 결혼을 서두르라고 한다며 언제 결혼할 거냐고 매일같이 물으면서 멈추지 않고 전화까지 해서 하루가 지날 때마다 결혼 상담을 언급했죠. 오빠와 나는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러나 결혼하지 않은 채로 있었고 무엇보다도 결혼하기에는 여전히 어린 상태였기 때문에 결혼을 미루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가 와서 결혼을 제안했다고 하더라도 제 집안 사정 때문에 쉽사리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노인처럼 냉정한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죠. 고민 끝에 결국 오빠와 헤어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힘들게 헤어지겠다고 하자 그는 결혼이 문제라면 하지 않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헤어져야 하는 거냐며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충분한 이유로 결혼을 지연하며 불확실한 미래로 시간을 허비할 수 없었기 때문에 냉정해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처음을 함께 나누었던 사람이 떠난 빈자리는 쉽게 메워지지 않았어요. 제 자아가 점차 흐려지며 결국 영업을 나가기로 마음먹은 순간 의자에서 일어선 대로 주저앉았어요. 눈을 뜨니 제가 입원한 병원이었고 언제 누군가 제 곁에 왔지만 오빠가 제 손을 꼭 잡고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만난 지 1년 만에 가족이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한 번 말한 것을 끝까지 지키는 여정 같은 분이었어요. 남편에게 말했듯이 시어머님은 정말로 저에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머니로서 모시고 시장에 가서는 좋은 이불을 사오라며 어렸을 때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모아둔 것이 뭐가 있겠느냐며 더 추가할 게 있는 사람이 더해야 하는 게 결혼이라는 것, 남편과 함께 살 수 있는 작은 집은 물론이고 웬만한 혼수도 다 준비를 해주셔서 말처럼 맨몸으로 가게 생겼지 뭐예요. 살면서 이런 호의를 받아본 적이 없는 저는 얼떨떨해졌고 몇 번이고 제 속을 꼬집어봤지만 꼬집힐 때마다 따끔한 건 지금 내가 있는 곳이 현생은 맞겠구나 싶었어요. 어떻게 다 받기만 하나 싶어서 나는 작게나마 예단으로 순금 10돈짜리 시어머니 금팔찌를 준비하게 되었어요. 물론 예단 친구 비싼 것은 아니지만 태어나서 몇백만 원의 가격을 본 적도 산 적도 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 표현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받으시고 좋아하실 표정을 꿈꾸며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여느 때와 같이 저희를 맞아주셨고 혹시라도 잃어버릴까봐 무서워서 당장 준비한 선물을 전해드렸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내가 기대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이게 뭐지? 이면 허락이네 어머님께 드리려고 제가 적금을 통해 마련한 거예요. 어머님께서 해주신 것과 비교하면 너무 작지만 어떻게 해야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준비해봤어요. 어떠세요, 어머님? 이거 어디서 샀는지 알아? 설마 종로에서? 산 거야. 보증서는 있어? 아니,
그 꿈이 그게 얼마나 된다고 한 푼도 어렵게 모았을 텐데. 브랜드도 없는 걸 사면 나중에 돌고래는 거 아니야 몰라. 내 마음은 고맙지만 내가 너의 결혼할 때도 말했잖아. 내가 아무리 해도 우리 집에 맞출 수 있는 건 없어. 그래서 내가 알아서 준비하고 너는 무엇만 오라는 건데 그것도 어려워? 예상치 못한 시어머니의 냉랭한 반응을 듣자마자 그게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이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죠? 배려라는 이름을 한 무시하거나 냉대하는 것이죠. 누구보다도 나의 곁에 가까이 존재했던. 그러므로 나는 단번에 알아챌 수 있었어요. 곁에 있던 남편은 어떤 문제인지 조차 알아채지 못한 채 단지 집에 도착한 안락함에 빠져서 소파에 푹 눕고 있었어요. 떨리는 수치심을 뒤로하고 앞으로는 시어머니의 충고를 더 귀담아 들겠다며 그것을 다소 완결시켰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꽂힌 비수처럼 날아든 화살은 자리를 잃고 퐁 떠나고 말았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이, 더 깊숙이 박힌 것만 같았어요. 사계절을 온전히 함께하지 못해 한 번에 결혼만 했다 보니 그런지 새롭게 변모한 남편을 알아가는 느낌이었어요. 남편은 소규모 회사에서 일하는 중입니다. 매일 발로 뛰어서 일하는 저와는 달리 과장님은 연차와 직함이 있어 그의 회사 생활은 꽤 안정적으로 보였어요. 그렇게 안정적인 환경에서 남편은 회사나 아니면 너무 풍요로운 삶 때문인지 일상에 대한 권태로움을 느끼는 것 같았고 무슨 일이든 손쉽게 해내는 것 같았어요. 최신형 게임기로 탈출을 시도하더니 몇 번 해보고는 흥미를 잃어버린 것 같았고요. 서랍 속에는 꼼꼼하게 쌓인 먼지 속에 잊혀진 게임기를 꺼내보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다양하고 많은 취미를 가진 것 같아서 제가 옆에 있다는 것을 잊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매일 쉬지 않고 골프, 테니스, 러닝까지 유행하는 운동은 물론 동네에 이름이 오르지 않는 동호회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런 남편을 고민하던 저는 남편에게 그만 좀 방황하고 집안일 좀 더 해라고 하자 삑끽하고 우리 핸드폰 알람이 울렸는데 남편은 제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했더라고요. 집안일을 하라는데 그 돈을 왜 갑자기 보냈느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 소리는 아니었느냐며 말했습니다. 아무튼 엄마가 우리 생활비에 도움을 준다고 용돈을 좀 주셨는데 그 돈을 당신이 쓰라고 전달했으니 이 사안은 끝난 거지라고 생각했나 봐요. 핸드폰만 뚫어져라 바라보는 것이 필요 없어 보이는 거겠죠. 그렇게 어른스런 오빠는 어디 가고 제 남동생보다 게으르고 철없는 남편이라는 자가 왜 우리 집 안방 침대에 누워있는지 알 도리가 없었지만 그래도 시어머님이 생활비를 보태라며 돈을 보내주셨다는데 모르겠어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어서 시어머니께 전화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님은 화가 난 목소리로 들뜨며 인사를 올릴 새도 없이 이야기를 이어가셨어요. 아가, 아무래도 우리 집에 복이 들어온 것 같다. 내가 착하게 지내서 어머니를 위해 헌신해온 탓인지 그 복이 다 우리 집으로 들어온 것 같아. 아이고, 우리 복덩이 왜 이제 왔어요? 엄마는 여태 그댈 기다렸는데요. 어떤 연유인지 전혀 알 수 없었던 제가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30이 되던 무렵에 아버지를 잃으셨고 혼자 남편과 남편의 누나를 키우기 위해 도토리 시장부터 일하시면서 혼자 남매를 키우셨어요. 하지만 가난의 꼬리를 끊기 어려워져서 10년 전부터 부동산 경매와 투자 공부를 하시며 본격적으로 부동산업에 참여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몇 번의 어려움을 겪으셨지만 집안이 큰 흔들림 없이 계속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었기에 시어머님은 여기서 멈추면 이게 내가 본 손의 끝이겠지만 내 손의 진리 이득도 이게 끝이라는 생각에 눈뜨면 전국 방방곡을 떠돌며 임장을 다녔고 틈틈이 부동산 경매를 이어가던 차 제가 이 집으로 시집을 오기 몇 번째 전부터 수억 원씩 차액을 보더니 근래 우리가 사는 곳이 탔는지 아니면 제가 정말 이 집의 복락이었는지 족족이 10배가 넘게 시세가 뛰기 시작했고 시어머님은 마치 예능에서처럼 서민 중에서 자수성으로는 가장 으뜸인 갑부가 되어버린 것이었어요. 이것이야말로 벼락 중에 으뜸 간다는 돈벼락이 아니겠어요. 갑자기 큰 돈이 수도꼭지처럼 열리는 것처럼 흘러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재벌 사모님처럼 저리 가라고 하셨지만 나는 명색이 부동산 자수성가를 자랑하는 나로서
당장 자신이 사는 집에서부터 재화의 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 후 뷰가 아름다운 아파트의 좋은 층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홀로 사시는데도 우리 집보다 훨씬 좋은 집으로 가시면서 이제는 슬슬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돌볼 사람도 필요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잘 안 들리는 친정엄마한테 맡겨놓고 무슨 사고가 나면? 서로 평생 죄의를 지어서 가족이 어떻게 보고 살 수 있겠느냐고 시댁으로 들어와 서서히 임신 준비를 하라는 것이 아닐까요? 남편은 나이가 많다지만 저는 아직 젊고 어려워서 아직 임신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임신한 채로 보험을 팔러 다닐 수 있을지도 불투명했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말에 반문으로 응하게 됐어요. 그러자 시어머님은 고상한 줄 알았던 며느리의 대답이 너무 거만해 보였는지 조금씩 언성을 높여가며 말을 이어가셨어요. 너는 어쩌면 남편을 생각할 생각은 한 푼짜리도 못 되니 내가 얼마나 돈이 다른 사람들이 봐도 다 너희들 것도 아니었어. 내 돈이야. 그런데 내가 내 돈 쓰면서 능력이 있고 건강할 때 도와준다고 하면서도 며느리들 눈치를 봐야겠네. 남들은 돈 없어도 애도 못 낳는 판국에 돈방석을 깔아놓고 애만 낳으라니까 곤란한 그 명품을 벌겠다고. 아이 아빠를 할아버지를 만드는 척이야. 9살 살아온다면 눈치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떠돌아다닐 게 아니야. 뱉으면 나 볼 거면 어떻게 하라는 거니? 결국 시어머니한테 미운 점을 드러낸 건 나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첫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조금 쌀쌀해도 노력하고 회사 다녔지만 그렇지 않네요. 시어머님과의 사건 발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생긴 일이어서 제 골만 우습게 변해버린 것이죠. 그토록 주의를 기울여 왔는데도 자식과 부모 사이의 천류는 왜 없는 것인지 제 사정조차 가볍게 무시당하고 제 복부에 안전하게 안착해버렸습니다.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남편이 저에게 즉시 일을 그만두라고 하며 보험 챙겨야 할 게 얼마나 많이 줄어들었냐며 임신한 채로 영업 다니느냐고 그래서 원래부터 시어머님이 우리 집에 들어와 살라고 했을 때 들어가면 얼마나 좋은지 지금쯤 한강 뷰를 보며 맥주도 마시고 나가면 시어머님이 적당히 알아서 베이비시터도 찾아줘서 왜 비난을 걷어찼다며 입을 쭉 내민 채 연신 구시렁구시렁 거리더군요. 그러더니 저에게 지금이라도 시어머님께 죄송하다며 당신이 빌어보는 건 어떻겠냐고 하면서 당신이 윗보인 까닭에 시어머님이 생활비 아라고 주시던 돈도 모두 끊겼다며 이번에 생활비를 받으면 사려고 받은 골프채는 어쩌냐고 징징거리는 탓에 지금껏 남편의 무슨 돈으로 여태 하고 싶은 영화 생활을 다 하고도 월급을 채워왔는지 그 실체를 알게 됐어요. 그간 시어머님은 저희가 월급을 모아 일정 부분 친정에 도움을 주는 걸 알고도 남자가 사회생활 하려면 주머니에 단돈 얼마라도 늘 채워다녀야 한다며 저는 몰래 생활비라는 명목으로 남편에게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 생활비는 오로지 남편의 생활비로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아낌없이 쓰며 남편 자신만을 위한 삶을 알차게 채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시어머님이 왜 그토록 저를 꾸짖었는지 몰랐고 경외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부터는 남편에게 더 이상 시어머님의 돈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자신의 돈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앞으로는 우리 돈으로 키울 생각이라며 다시 한번 몰래 시어머니에게 돈을 받을 생각은 없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만삭이 다 되어야 하는 입장인데도 부지런히 일 다니며 보험에 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팔아버려야 했지만 몸이 점점 무거워져서 체력이 고갈되고 결국 아이를 출산하게 된 달이 가까워진 어느 날 보험을 팔기 위해 오래 신어도 발이 더럽고 오래된 운동화를 신고 그렇게 고객을 만나러 가던 길에 양수가 터져 말아버렸어요. 예정일보다 한 달 빨리 태어난 아이는 생각보다 연약했고 손을 대면 금방 산산조각이 날 것 같은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몇 번의 고비 끝에 태어난 지 3달 만에 처음으로 품에 안아볼 수 있었어요. 아이가 아픈 것 같아서 다 저의 욕심 때문인 것만 같던 저는 아이가 잘 걷고 잘 뛸 때까지만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곁에서 돌보는 것만이 제가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편의 뜻을 받아 6년 동안 다녔던 회사를 그만두고 육아에만 전념하기로 결심했어요.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은 저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남편을 만나기 전에도 그리고 남편을 만난 후에도 제 나름대로 항상 언제
어떻게 열역해질지 모를 상황을 대비해 준비하고 또 준비했기 때문에 이미 익숙한 일이었죠.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것은 제가 가려고 하고 준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어요. 생각보다 더 많은 돈이 들고 아이가 원래 약하게 태어나서 매일이 지치게 만들었어요.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작은 감기로 인해 응급실에 입원해야 했을 때 묵혀두었던 돈이 사라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돈을 아끼며 살아온 제게도 육아라는 시련은 꽤 힘든 것이었는데 시어머니의 성공에 의지하며 씀씀이가 많아진 남편은 한 집의 가장으로서 자기 능력으로 벌어들이는 돈은 이미 성에 차지 않았을 뿐더러 자신은 돈을 벌어오는 기계가 아니라며 돈을 벌어와서 무엇을 할 것인지 묻는 것에 대해선 용돈으로 30만 원밖에 받지 않았지만 지출은 매우 크다고 느꼈어요. 요즘 물가에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한 끼 밥을 먹으려면 10만 원도 부족한데 말이에요. 아이를 보느라 정신없는 나를 옆에 두고 아쉬운 소리만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그런 아쉬운 소리에도 느끼지 않은 나는 깜짝하지 않자 남편이 방향을 틀어 시어머니에게 다시 매달리기 시작했고 보다 못한 시어머님이 아이를 보러 온다며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시어머님이 우리 집을 둘러보고 이제 아이도 태어났으니 더 넓은 집으로 이사 준비를 해야 한다며 말했어요. 아이가 걷고 싶어도 5걸음 걸으면 끝나는 집에서 걸음마나 제대로 뗄 수 있겠냐고 혀를 찌릿 차시더니 시어머님이 새로 산 건물 값이 또 올랐다며 아이를 보러 온 건지 자랑하러 온 건지 알 수 없네요. 근황을 자랑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시어머님의 자랑에 남편이 부러워한 것 같더군요. 시어머님 곁에 가까이 붙어 앉아 있는데 어차피 월급쟁이들은 벌어도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런 참에 스스로도 회사를 그만두고 시어머님을 따라 임장을 배우고 부동산 경매까지 배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셋을 물어봤는데 시어머님은 아들로부터 존경받는 눈빛을 읽었는지 어깨를 쓸어주며 기계 다 하루아침에 배운다고 다 할 줄 안다면 세상에 거지나 집 없는 사람들은 왜 존재하겠어요? 라며 이 모든 것이 자신만의 경험이라고 말씀하시며 모자의 만남이 끊어질 기미가 없다고 하셨어요. 시어머님은 주말에도 불구하고 임장을 하러 가야 한다며 한번 함께 갈 것인지 남편에게 물어보았는데 남편은 언제 나갈 준비를 모두 마쳤는지 잠시 후 외투를 입고 이미 현관에 나가 이리저리 뭘 신어야 편할지 신발을 고르고 있더군요. 어찌나 철없이 순진하고 무구한지 이제 막 걸음을 내딛자면 우리 아이보다도 훨씬 해맑게 보일 것 같았어요. 꿀밤인데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아 보이며 얼마나 주먹이 간지럽던지 시어머니 앞에서 겨우겨우 참았어요. 시어머님은 성공한 여성 사업가의 표정을 짓고 바로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저에게 주시면서 그 위에 한마디를 더 덧붙여 주셨어요. 이걸로 백화점에 가서 재민이 옷 한 벌 제대로 된 걸로 사 입혀라. 괜히 더 낚인다고 응하지 마. 시장에 가서 대충 살 생각 말고 어떤 옷을 입고 자랐느냐가 나중에 우리 아이의 미래를 결정짓는데 중요한 부분이니 명심해. 너는 이제 좋은 옷을 백날 사질 않아도 될 것이니 너한테 쓸 생각은 말고 꼭 재민이 옷 사는데 사용해라.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신중한 당부가 하고 싶은 말이겠지만 한 푼도 소중한 탓에 앞에서는 듣는 척하며 고개를 끄덕이지만 나도 좋은 옷을 찾아 입히고 싶겠는데 다음에는 지금 당장 우리 아이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거나 좋은 음식을 해 먹일 것인지 고민해봐야겠다. 고르면 하나라도 더 좋은 걸 먹이고 싶은 게 엄마 마음 아닐까요? 하루가 멀다 하고 크는 아기에게 백화점에서 몇십만 원의 호가 안에 옷을 입히기도 얼마 못 가 의류소감으로 꼴이 날 바에 시장에서 제일 좋은 옷 사다 입히면 그만해야겠다 생각했던 저는 시어머니 말씀에 따라 아이에게 옷 한 벌 맞춰주고는 한우로 이유식 한 번 배 터지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에 마트 할인 시간에 맞춰 이웃의 거리를 왕창 사다가 몇 시간 동안 씻고 자르고 다지기를 반복하여 그때그때 만들어 먹일 이유식 재료를 소분해 냉동실 가득 얼려두려고 했습니다. 어찌나 마음이 든든한지 제가 먹는 것도 아닌데 정말 오랜만에 포만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야말로 전화벨이 울리자마자 시어머니의 전화가 왔다. 그래서 고맙다는 인사라도 전해주어야겠다 생각했고 벨소리가 끊기기 전에 급히 전화를 받았다. 시어머니는 우리의 안부를 물을 시간도 없는 듯이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셨다. 아이의 옷들을 샀는지 물으셨는데
그래도 오늘 바로 나가서 샀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얘기도 했는데 왕자님이 따로 없다고 하며 칭찬해 주셨다. 갑자기 전화가 뚝 끊기는 일은 아닐 것이다. 백화점에 쓸 돈을 모으러 가려 했지만 결국은 마트를 돌았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집 냉장고를 채우러 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시어머니께 알렸는데 그러자 시어머니는 날 위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얘기했다. 손주도 내가 크는 것처럼 커야 하냐며 다시 나와 우리 손주를 비교하셨다.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하냐며 화를 내지 않아도 되겠어요. 물론 시어머니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제 잘못이지만 남편이라는 사람이 벌어온 돈으로는 이유식에 들어가는 고기도 망설이다가 망설여 겨우 할인한 상태로 피도 자잘하게 고인 것을 사들여 먹이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받을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제게 화를 쏟아낸 시어머님을 보고 있자니 그냥 화풀이 대상이 필요했나 싶었습니다. 폭풍 같은 전화 통화를 거치고 나면 남편은 무슨 일이 그렇게 좋은지 휘파람을 불며 집에 들어왔는데 대체 무슨 일이 그렇게 기분 좋은지 물어봐도 비아냥스럽게 넘기면서 제게 서류 하나를 건네주겠다는 듯 했습니다. 쓴 내밀더군요. 그 서류 안에는 그토록 자랑하던 시어머님이 마르고 닳도록 위치한 건물 1층에 있는 작은 카페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대체 이게 뭐냐고 묻자 남편은 시어머니가 회사 다니면서 용돈을 버리며 굴려보라고 했고 이것이 저희에게 주신 선물이라며 좋아했지만 남자는 전에 어떤 수모를 겪었는지 모르거나 알면서도 그 속내를 숨기거나 엄마 밑에서 자란 콩꿈을 꾸는 자식과 아내를 위해 앞장서며 척해두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청소기 한 번 돌리는 게 느긋한 남편이 회사 다니면서 카페를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웠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들을 이렇게 논해서 그 이후의 처리는 누가 할 것이냐고 물었을 때 남편은 어차피 나는 회사도 걸어두었는데 내가 나 대신에 카페를 운영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자연스럽게 넘기는 것이 아닐까요? 이것이 곧 재주를 나누고 돈은 또 다른 놈이 가져간다는 속담이 실제로 현실이 아니라면 뭐 그럴까요? 게다가 제 어머니의 눈에 가시처럼 여겨지는 시어머니인데 만약 제가 남편 대신에 카페를 맡아서 관리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면 그때쯤에는 사소한 일들도 여지없이 따지게 될 것 같은데 남편은 그것도 모를지라도 그렇게 태평하다는 모습이 제 눈으로는 봐도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일단은 남편은 눈을 뜨자마자 회사에 가야 했기 때문에 누구든 카페로 나가야 했고 저는 할 수 없이 아이를 안고 카페로 향해야 했습니다. 생전 커피를 아낀다는 이유로 회사에 있는 믹스커피나 편의점에서 파는 샌드위치와 커피가 전부였던 제게 카페를 운영하는 것은 경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와 같았습니다. 카페를 넘기며 전 사장님이 주신 레시피를 달달이 외우기 시작했고 서툴었지만 조금씩 카페를 운영하는 법을 배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님은 처음 몇 달 동안 하루는 가게를 관리하고 하루는 건물을 관리한다는 이유로 제가 카페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감시하기 위해 카페를 찾으셨습니다. 매일 메신저를 통해 하루 매출을 보고 받는 게 습관이 되었어요. 남편은 역시 카페는 나몰라라 뒷전이라고 생각했고 시어머니를 통해 보고 받은 카페 매출을 보면서 어떻게 그 돈을 쓸지 고민했어요. 오직 돈을 쓰는 것만 생각하는 모습이 뻔히 보였죠. 그런 식으로 몇 달이 지나 반년이 되자 이제는 제법 카페 사장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카페를 통해 삶의 원동력을 얻으며 최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카페 앞에서 작은 일은 아침 시음도 열심히 하며 보험을 판매하던 능력을 살려 카페를 찾는 손님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소하게나마 소통도 이어가고 있어요. 단골 손님도 점점 생겨나고 카페에는 단골 손님들이 떠날 때 남긴 쿠폰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매일이 반복되다 보니 저 자신을 어제와 같이 느낄 때도 있어요. 감시하기 위해 카페를 찾던 시어머니는 물론 매일 얼마를 벌었냐며 기대에 찬 눈빛으로 저녁에 집에서 저를 기다리던 남편도 어느 순간 카페에 발길을 두지 않더니 남편은 내게 왜 장사를 저녁 6시까지 받게 하냐고 퇴근 후에 오는 손님들은 돈이 아니냐며 결혼한 후 생애 처음으로 남편으로부터 돈의 가치를 모른다는 이유로 핀잔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카페를 열기 위해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집 밖으로 나서려는데
때마침 시어머님이 문 앞에 서서 잘 됐다며 카페 일로도 힘들 것이니 오늘은 자신이 손절을 대신해서 돌볼 것이라며 유모차를 끌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도로 우리 집으로 들어가셨더군요. 제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시어머니께 오늘은 어디 안 가시냐고 조심스레 물어보았습니다. 시어머님은 갑자기 무릎 관절을 통통 치시더니 이젠 나도 늙어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다니기엔 삭신이 쑤신다며 이번에 손주와 함께 정을 나누기 위해 앞으로 우리 집에 와서 아이를 돌봐주시겠다며 걱정 말고 다녀오라고 툭 던지셨습니다. 시어머님의 손이 제 등에 닿는 순간 소름이 돋아서 오줌이 마려운 것 마냥 아랫배가 사르르 간지럽게 느껴졌습니다. 어찌되었든 카페 운영 시간을 늘렸다 보니 아이를 카페에 맡기고 오기로 했습니다. 두는 게 마음에 걸렸던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핏줄은 시어머님이 봐주신다 하니 나는 미워도 손주에 어쩌겠나 싶어 맡기고 카페를 운영하기로 여러 날이 흘렀다. 시어머님은 반역했다고 한 말이 진심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매일 아침 출근 시간에 맞춰 우리 집에 와서 아이를 돌봐주기 시작했어요. 물론 늦은 시간까지 카페를 하고 돌아가도 여전히 시어머님은 대궐 같은 집을 두고 우리 집에 머물고 계셨죠. 제가 퇴근하고 저녁 식사를 마치도록 시어머님께 갈비기미를 준비하지 않았을 때 조심스레 시어머님께 밤이 이미 늦었는데라고 말했습니다. 택시를 잡으라고 시키자 시어머님은 내일 아침에도 앞으로 오겠다는데 오늘은 그냥 자고 가게 하겠다며 거실에 누울 자리를 만들었다. 씻지도 않고 곧장 눈을 감는 것이 아닌가 싶었어요. 이에 시어머님은 다음 날과 그 다다음 날도 집에 가려는 기미가 없는데 옷을 갈아입어야 하지 않겠냐며 내일은 아이를 데리고 출근할 테니 편히 댁에 가서 쉬라고 하였다. 시어머님은 집이 너무 넓어서 외롭다며 이번에 시어머님이 우리 집으로 들어와도 괜찮겠냐고 물으셔서 저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 남편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어요. 그러자 남편은 어찌되었든 집도 시어머님의 주신 집이고 카페도 시어머님의 우리 집과 같아서 아무래도 부인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먹고 살기 위해 요청했던 거라면 시어머니의 말대로 집을 합칩시다고 하며 언제까지 털어서도 먼저 한 톨도 나오지 않는 장모님만 도와주며 살 수 없겠다고 우리는 지금부터 시어머님을 모시면 시어머님의 재산을 다 찾겠냐고 하고 얼굴도 안 비추는 누나가 가져갈 게 무엇이 있겠냐며 지금부터라도 잘 모셔야 한다고 시어머니의 말에 차차 근거를 더해주는데 이게 모자 사기 그룹인가 싶었어요. 갑자기 이렇게 대동결이 되어 모두가 힘을 합치는 모습이 이상하여 어떤 게임인가 싶어 심사숙고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죠. 폭풍 같은 밤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생계를 이어가야 했던 사람은 할 수 없이 시어머니에게 자녀를 맡기고 카페로 출근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반드시 끝까지 일을 해내겠다 다짐하며 카페 문을 열고 라디오 뉴스를 틀고 오픈 준비를 하고 있던 차에 방금 전국적으로 횡포하는 꼬마 빌딩 매매 사기에 관한 소식을 듣고는 뉴스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그 피해를 입은 건물과 지역이 바로 현재 계신 곳이라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즉시 카페 청소를 멈추고 인터넷 뉴스를 살펴보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며 건물 세입자들이 카페로 모여오는 모습에 경악했을 것입니다. 생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비극을 목격하며 짧고 소중한 삶을 실감했을 것입니다. 온갖 경험을 다 해봤다 싶었고 불행 중 다행인 건 그간 카페를 운영하며 며느리를 종처럼 쓴다는 소문이 난 탓에 사람들이 해코지를 하는 대신 대체 이게 무슨 영문인가며 되려 전에는 괜찮냐고 물어봐 주시더군요. 순간 집에 있는 아이가 걱정되어 저는 앞치마를 풀지도 못하고 집으로 달려갔고 집에는 이미 출근을 하고도 남은 시간인데 남편이 버젓이 소파에 널브러져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시어머님은 나이는 보행기에 올려둔 채 거실에 누워만 있는 모습에 저는 아이를 번쩍 안아던 후 뉴스를 켜주며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당장 친정으로 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 앞으로 수십억 원의 빚 때문에 타이르는 빚쟁이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결과로 남편은 정신을 잃은 듯해서 이혼 서류까지 완성하지 못한 채 제가 바로 도장을 찍어 아이의 양육권을 포함해 담보로 남아있는 집을 얻음으로써 이혼 소송에서 승리했습니다. 이혼한 후 알게 된 사실은 아내가 믿었던 신혼집에서 5살 연상의 여자친구와 동거하고 있다는 것이었고 이로 인해 시어머니는 그 여자와 헤어지는 조건으로 집을 남편의 이름으로 반환해 주었지만
남편은 여자에 대한 미련 없이 감사히 받아들였습니다. 오래된 연인과 헤어지고 집을 얻은 것이었어요. 다시 마음이 뜨기 전에 눌러앉혀야겠다 생각한 시어머님은 이세까지 생각해 주변의 젊은 듯 어린 며느리 같음을 소문하고 있던 차 함께 일하던 여사님이 본인 고객 중 중요한 고객이자 거물이었어요. 시어머님의 보험을 성사하기 위해 쟤를 제물로 바친 것이었더라고요. 이 사실을 결혼하고 이혼하는데 5년이 걸렸어야 알게 된 이런 억울함과 분통이 터지기보다는 그래도 지금이라도 그 집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남편은 40을 넘어선 후에야 입에 풀칠하는 게 얼마나 서럽고 힘든 일인지 이제야 몇 번이고 배우는군요. 전에 다녔던 회사 문을 두드렸지만 시어머니는 하나 믿고 기고만장이었던 시절이었다. 이렇게 고생하고 기본적인 출퇴근을 제때 맞추지 않았기에 반복해서 업무 시간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멋대로 자리를 뜨다 보니 회사에서는 남편을 버는 날보다 빈 의자를 본 날이 더 많아서 복직은 물론이고 나이와 연차도 쌓일 대로 쌓이고 받아주는 회사가 없다. 결국 근근히 일용직 공사판에 전전하며 밥값을 제외하고는 모두 빚쟁이들에게 주며 하루하루 고달프게 살고 있다고 했다. 얼마나 돈이 없었던지 저에게 전화해 자기가 이렇게 산다면 불쌍하지 않냐고 했다. 단돈 10만 원이라도 혹시 어려우시다면 1만 원이라도 보내주세요. 제가 스스로 궁금해하지 않는 그들의 소식을 전부 들어버렸는데 이게 돈 상자가 아무나 주워가라는 것이 아닌데 집에 분수조도 모르고 들어간 순간 이리저리 가지 못한 채 꼼짝없이 서서히 땅속에 다리가 박히는 걸 마주쳐보니 그게 사람의 끝없는 욕심에 기인한 재앙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욕심에 눈이 멀어 함정에 빠져 불러온 재앙으로 돈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잃지 않도록 현 시대에 유행하는 말인습을 째에 사로잡히지 않게 주의하세요. 부딪혀 들은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마지막으로 돈에 욕심부리며 놓칠 수 있는 소중한 존재와 가치를 지키길 바라며 시어머니께 인사를 전합니다. 어머니, 아닙니다. 어머님,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사람 아래에 사람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반지하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어떠신가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